이 남자는 천마신교에서 지위가 높은 7번째 공자입니다. 본래 형제들 과교 주자리를 놓고 경쟁할 자격이 있었지만 분쟁을 싫어하여 이곳 산 아래로 은둔하여 지냈습니다. 하루종 일책 속에 파묻혀 지내며 오직 평온한 산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평안하게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둘째 형 명켜 위잔인 함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음침한 저녁, 명켜 이직접 죽음의 사자들을 이끌고 기습했습니다. 명우는 급히 싸웠지만 포위망을 뚫지 못했습니다. 명켜 위한 칼에 가슴을 꿰뚫려 따뜻한 피가 땅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는 온통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내쉬었습니다. 죽음 직전 명우는 그 날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도망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갑자기 강력하고 뚜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 싸우고 싶으냐? 명우는 듣고 난 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전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끝나자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순간 명우는 여호이의 괴물 속에서 건져져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명우는 믿을 수 없는 눈빛으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천마신 교의 본부 대명궁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나는 명켜에게 가슴이 꿰뚫린 거 아니었나? 왜 여기 있을까? 명운이 야해할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 바보야. 물에 빠진 맛은 어땠어? 눈을 크게 뜨고 보니 그것은 6번째 혁명조어이었습니다. 명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건 정말 귀찮은 꿈이군요. 지옥에 가서 이 돼지를 만나다니. 이 말이 나오자 명조어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힘껏 밀었습니다. 명운을 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물속에 빠진 명운은 이 야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건 아니야. 왜 내가 어린아이에게 밀려났지? 그러나 물속에서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자 모든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다시 태어난 건가? 명운이 더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명조어는 또 한 번 팔꿈치로 공격해왔습니다. 명운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켜 피했습니다. 반격하려던 찰나 갑자기 키 크고 강력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두 형제를 물리쳤습니다. 명우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사람은 정문이었습니다. 전생에서 그는 4대 호법 중 하나였고 전설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백호대의 한 작은 하수인이었습니다. 정문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두공자님,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대 명궁에서는 아무리 작은 소란이라도 큰 재앙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공자님 말과 행동에 주의해주세요. 명우는 당연히 이 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명조어는 단순히 두려워하며 곧바로 돌아서 떠났습니다. 정문에게 더 이상 말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여 물어 끝나버렸습니다. 이때 명우는 자신이 작은 손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소라면 나는 분명히 자기 가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하지만 죽은 자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둠 속에서 나에게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나에게 기회를 주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꼭 전력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설령 약속을 지키기 위해라도 나는 명켜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명켜을 물리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정문은 절대로 최적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명우는 빠르게 앞으로 가서 정문이 옷을 잡았습니다. 정문, 아버지는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고. 정문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급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명우는 정문이 이렇게 말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책을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자신이 아버지를 끌어낸 것입니다. 정조장님, 정말로 아버지의 교훈을 거스르시겠습니까? 정문은 이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결국 두 손으로 주먹을 쥐고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람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얼마 후 명우는 자신이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강하원 총관은 급히 다음 계단으로 올라와서 한숨 쉬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명우는 이 총관이 쓰레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는 원래 오형이 북숙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국 북숙 총관 자리를 못 섰고 대신 서숙으로 왔습니다. 아마 이 일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현재 이런 쓰레기 같은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주 하인들을 훈계하고 이유는 전혀 묻지 않고 하인들뿐만 아니라 명운이 이 소짝이라도 그는 전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 명운은 약점을 보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명운은 입을 벌려 강하게 강하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충분하다. 너는 이렇게 훈계할 시간이 있으면
나르리에 목욕물을 준비해라. 강하원은 소리치자조 그 머리 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인들의 개준 비하라 고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목욕물이 준비되었습니다. 명우는 큰 걸음으로 목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목욕하는 동안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두 명의 여종은 허리를 굽혀 명령을 따랐습니다. 강하원은 여전히 충격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 사람이 원내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었나 싶었습니다. 갑자기 명우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강총관님, 왜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강하원은 전신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 작은 몸에서 교주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차갑고 냉정하며 아무도 넘을 수 없는 두 손은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몇 분 후 명우는 옷을 벗고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다음에는 어떻게 수련할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생에 명우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환영검제, 매우 강력한 정점의 존재였습니다. 그가 자신이 창조한 환영검은 신처럼 묘했습니다. 명우는 전생에서 수십 년간 수련하며 환영검의 비기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천마신공이 대 성한명켜 과의 싸움에서 여전히 수렁에 빠졌습니다. 천마신공은 신교초대교주의 천마가 남긴 비급입니다. 이 비급을 얻은 자는 무의극에 이를 수 있고 또한 정점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이거나 그 이상의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맞설 수 있는 것은 소림사의 이근경, 화산파의 자아신공, 무당파의 태극해 검뿐입니다. 아쉽게도 이 세 가지 기술은 겨우 막을 수 있을 뿐 그것과 맞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마신공은 결국 현재 가장 적합한 수련법입니다. 이 때문 밖에서 강하원은 하인을 통해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대충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지 물이 빠졌을 뿐인데 성격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바로 이때 또 다른 하인이 강총관에게 알렸습니다. 칠공자님이 이를 부르셨다고. 강총관은 거스를 수 없어 불평하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강총관이 명운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웃는 얼굴로 실제로는 내면에 서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운은 말을 아끼고 자신이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좀 일이 있습니다. 대략 1000양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숫자를 듣자 강총관은 자신이 기에 문제가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공자님이 이런 농담을 하시다니 좀 심하네요. 명운은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려는 큰일에 비하면 1000냥은 매우 저렴한 것입니다. 큰일을 내기 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대업을 말하자마자 강총관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예전 이 자신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재여도 뒷문을 통한 사람들에는 비할 바가 없습니다. 충분하다. 공자님은 이지할 수 있는 뇌가도 없고 무공을 가르칠 스승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위는 가장 낮은 막내입니다. 대업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우는 강하원이 하는 말이 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총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서숙의 총관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그저 새장이 같은 곳이었기에 사람들을 이곳에 갇혀 살게 만듭니다. 전혀 야망을 펼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한 손을 내밀기만 하면 이 야망이 어린 싹은 누구보다 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강총관님, 만약 내가 고수에게 제자가 된다면,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생긴다면 그럼 대업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강총관은 이 말을 듣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칠공자님의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거짓말인가요? 아니요. 칠공자님은 절대로 허풍을 떨지 않습니다. 혹시 그의 뒤에 진짜 큰 사람이 있는 건가요? 혹시 슬가일까요? 공자님이 말한 가족은 어느 가족인가요? 명우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나는 너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강하원이자 연스럽게 이해했습니다. 여러 번의 고민 끝에 결국 강하원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잃어버린 야망을 위해 저는 공자님을 따르겠습니다. 강총관이 충성을 맹세하자 명우는 그에게 수련복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고급 비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치수는 연무대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강총관은 의문이 있었지만 그러나 별로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진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3일 후 강총관은 손에 수련복을 들고 명운 앞에 나타났습니다.
명훈은 담담하게 눈에 살펴보았습니다. 치수나 품질 모두 매우 좋았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출발합시다. 현무대로 갑시다. 길에서 강 총관은 여전히 말리려 했습니다. 작은 사람에게 굳이 직접 감사 의례를 표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나 명훈은 그저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그 가족과 어떤 연관이 있으니까요. 이 말이 끝나자 강 총관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혹시 가일까요? 공자님은 사공자의 힘을 자극하려는 건가요? 그가 짱원 의련무대에서 쫓아내게 하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저 순조롭게 처리하면 됩니다. 강 총관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명훈에 대한 신뢰가 더 커졌습니다. 떠나기 전에 명훈은 서재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도 선물중아. 몇 분 후 명훈 과두명은 몇 명의 여종들과 함께 현무대의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 총관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숙의 칠공자님이 현무대를 보고 싶어합니다. 두 명의 수호자는 칠공자님이라고 듣고 급히 현무대의 부대장을 불렀습니다. 부대장은 경멸적인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와 같은 인물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팀의 팀장인 권재를 내보내어 대충 대응하게 했습니다. 권재는 반항할 수 없었고 급하게 문 밖으로 달려왔습니다. 명훈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명훈은 감사의 선물을 권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일의 경위를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권재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물을 전한 후 명훈은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더 이상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무대 안이 그 탐욕스러운 관리는 반드시 상자를 열어볼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훈이 원하는 결과였습니다. 역시나 명훈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대장은 그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가 눈앞에 놓인 것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숙에서 가장 귀한 아운 심공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강하원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자님이 농담하시고 계신 건가요? 그것은 서숙의 비급입니다. 그렇게 손 쉽게 넘겨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훈은 무심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뭐가 불가능하죠? 돌아가서 다시 적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비급들을 기억하려고 했던 시절을 생각해보세요. 명훈은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강하원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 권 쓸 수 있나요? 명훈은 설명하기 귀찮아서 바로 화운 심공이 전편을 암기해서 말했습니다. 화운이 주된 목표는 서로 융합할 수 없는 것들을 융합하는 것입니다. 주로 통과 합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주문이 외치자 강하원은 이제 마귀의 힘을 없애버렸습니다. 다른 한편 부대장은 감사의 선물이 화운 심공인 것을 보고 즉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선택권을 정문에게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재는 정문에게 옳은 선택을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정문은 급히 서숙에 도착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명훈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만약 보지 못하면 그는 계속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강하원은 어쩔 수 없이 명훈에게 알렸습니다. 명훈은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계획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정문이 이렇게 급한 거라면 그것은 누군가가 이미 감사의 선물이 화운 심공임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사공자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정문은 곧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가 오든 말든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책은 명훈이 절대로 회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미끼를 넣은 시간이 길수록 물어보는 확률이 커집니다. 강 총관님, 글을 들여 보내주세요. 강하원은 명령을 받고 몇 분 후 정문은 두 손을 모아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를 갖춘 후 정문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화운 심공을 빠쳤습니다. 공자님, 속이는 이렇게 귀한 물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명훈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정조장님, 이렇게 급한 거라면 사형님이 알게 될까 봐 두려운가요? 아니면 책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보였나요? 정문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명훈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했습니다. 명훈은 몸을 돌렸습니다. 정조장님, 이화운 심공을 돌려받으세요. 정훈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책을 명훈에게 돌려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명훈은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충분하다. 정조장님, 아직도 가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나에게 말해주세요. 우리 교회 가추구하는 정의는 무엇인가요? 정문은 진지하게 돌아왔습니다. 강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강하다고요. 너는 책을 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의 교훈을 어긴 것이 아닙니까? 정문은 이 말을 듣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습니다. 네, 제 잘못입니다. 마음이 갈등을 풀었습니다. 정문은 책을 되찾았습니다. 명훈은 그에게 돌아가서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정문은 두 손을 모아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몸을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사형님이의 심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명훈은 거의 매일연 무대에 갔습니다. 정문이 훈련을 관찰하면서 그러나 사공자는 이 기간 동안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훈은 자신이 판단이 틀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하원이 계속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자신은 돌아가서 수련을 했습니다. 서수, 명훈은 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호흡을 깔아 안치 고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계속해서 호흡법을 반복했습니다. 그로 인해 의식은 무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련을 하면 효과가 2배로 커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하나하나 흘러갔습니다. 순식간에 저녁해가 벌써 떠올랐습니다. 명훈은 갑자기 두 눈을 벌컥 떴습니다. 귀에는 두 개의 양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아한 이 시간은 이 미축시가 되었습니다. 명훈은 일어섰습니다. 몸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어두운 땀의 경지입니다. 땀을 통해 몸속이 불순물을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 작은 진전은 명훈을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목욕수건을 집어들고 목욕을 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하원은 급히 명훈을 만나러 왔습니다. 정문이 강등되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들으니 그는 대산 입구의 청아령에서 수호자로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명훈은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해임이 아니라 강등이군요.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나쁘지도 않습니다. 생각해보니 명훈은 즉시 강하원의 계정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의 모든 일을 전적으로 강하원에게 맡겼습니다. 강하원은 두 손을 모아 절을 하며 명훈에 대한 존경심이 더해졌습니다. 속이는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훈은 매일 태공심법을 수련하느라 바빴습니다. 빠르게 단전을 모았습니다. 비록 손톱만큼 작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단전을 확장하는 방법은 태공심법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저녁 시간에 명훈은 한 걸음에 뛰어 올라방량에 올랐습니다. 순수한 달빛을 흡수하며 이 속도대로라면 3년 내로 중단전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가까운 여종 2급이 명훈을 깨웠습니다. 명훈은 오늘 교주를 만날 시간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떠올렸습니다. 잠시 후 명훈은 강하원과 함께 대명궁에 도착했습니다. 교주의 가까운 비서인 석비연은 이미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비연은 미모와 무공을 겸비한 고수입니다. 그리고 붙인 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그런데 유독 첩실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훈과 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도하게 생각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대문에 도착했습니다. 강하원은 눈치를 채 고자신이 떠났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석비연과 명훈은 간단히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단면 마디에 불과했습니다. 석비연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말을 하려던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조어라는 그 돼지였습니다. 명조어는 오자마자 명훈을 가리키며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상상했던 두려운 표정은 명훈에게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여유로운 태도가 보였습니다. 석비연은 자연히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해졌습니다. 갑자기 오공자 명정 이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중단시켰습니다. 명정은 성격이 시원시원합니다. 자신이 형제에게는 그다지 엄격하지 않습니다. 명훈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연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억지로 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의상 명훈은 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동안 문 밖에서 여종이에 쳤습니다. 교주님이 오셨습니다. 한 사람이 미소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천마신 교의 교주 명증입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결국 명증이 입을 열고 아들들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이로써 어색함이 풀렸습니다. 명증은 먼저 명정을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명조어에게 물었습니다. 명정과 명조어는 둘 다 답변이 오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훈이 대답을 차지했습니다. 운아, 나는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혹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는가? 명훈은 이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명증은 크게 웃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숨길 필요는 없다. 학문에 대한 사고방식 또는 인생에 대한 태도, 길을 잃었던 것이 바른 길로 돌아갔다면 그것은 모두 깨달음으로 불릴 수 있다. 명훈은 이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고 있을 뿐입니다. 옆에 있는 석비어는 명훈이 침착한 태도를 보고 마음속에서 어떤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작은 공자님은 후계자의 행렬에 낄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명증은 다시 모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명정은 자신은 무엇이든 모자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명조어 는말을 더듬었습니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보거물어난다는 생각을 말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요구에 대해 명증은 당연히 동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훈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명훈은 오기 전에 이미 생각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전에 그는 무의식 중에 경고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지만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명증과 석비어는 이 말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많은 책을 싸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아들의 노직 학문을 추구하며 하인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어울한 희하인들이 집에 가봤을 때 그곳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자기 주변이 이를 모르는 군자와 가짜 군자는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 명증은 명훈이 깨달음에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웃었습니다. 웃음소리는 천리를 넘어갔습니다. 명증은 기꺼이 이명훈이 요구를 수락했습니다. 잠시 후 명훈은 식사를 마친 후대전에서 나갔습니다. 강하원이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명훈은 서두르지 않고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요컨대 어쨌든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명훈은 강하원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자금을 이용해 연무장을 수리하라고, 그리고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오라고. 강하원의 의문을 가지었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니 분명히 명훈의 배후에 있는 강자가 계획한 것임을 알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부하들의 집과 옷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명훈이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한 구실이었습니다. 만약 개선하지 않으면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지시를 마친 후 명훈은 연무장에 가서 검수를 시험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검을 잡았습니다.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무언가를 눈치채지 않게 하려면 명훈은 검술이 익숙하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이때 한 여종 이조용이 명훈이 검술을 휘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세는 완벽했지만 그러나 위력이 없었습니다. 전투에는 전혀 쓸모 없었습니다. 그때 명훈은 목검을 굳게 쥐었습니다. 몸을 틀어 손에 든 검은 마치 환영처럼 베어냈습니다. 그 후 베고 나서 명훈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몰두하다 가환영 검술을 쓰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급히 검술을 변경했습니다. 다시 대산 검술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어쩌면 아무도 눈치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좋은 검입니다. 이 말에 명훈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누구죠? 여종은 급히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명훈은 그녀를 처벌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여종이 이름과 무술을 배운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여종은 소홀히 하지 않고 자신이 경은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숙에 오기 전 조금 무술을 배운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훈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너무 예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서숙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무술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강하원이 서재로 돌진했습니다. 크게 소리치며 명훈에게 명단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들을 모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명훈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그는 그들이 미래에 유명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 시점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하원이 이렇게 되니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하원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팽언충입니다. 그는 게으르 고술고래입니다. 그의 무공도 형편없습니다. 두 번째는 적풍대의 관음입니다. 그는 상명하 복을 어겼기 때문에 뒷문을 막고 감옥에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하지 않고 모두 같았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색에 빠져서 매일 술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조광만 조금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단지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자, 저는 당신 이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훈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생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그러나 미래에는 그들 중 2명이 대장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부대장 과전 당주가 되었습니다. 명운이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을 보며 강하원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기 눈을에 심할 정도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험을 시행하자 고제안했습니다. 명운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연무장 안에서 모집된 사람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강하원을 매우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운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지금 보면 서그들의 실력으로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금방 관음이 먼저 주먹을 휘두르며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날려 판종 영세는 몸을 살짝 움직이며 공격을 쉽게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빠르게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의 이력이 너무 약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는 때릴 수가 없었고 하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명운은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하원에게 두 사람을 막도록 지시했습니다. 강하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순간이동하여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몇 미터 뒤로 밀었습니다. 역시 총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약하지 않습니다. 저지된 후 모든 사람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칠공자가 도착했다는 것을. 그래서 모두 정중하게 주먹을 쥐고 경례했습니다. 하지만 서수코이에 응모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광을 제외한 모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신은 하늘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명운은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책을 세워 놓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모집을 진지하게 대처할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탈락자들을 즉시 보이산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모두 가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이산은 천마신 교의 최전선입니다. 거기에 간 사람은 기본적으로 살아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몸을 풀어봅시다. 오후 시간 모든 사람은 체력을 소진했습니다. 지쳐 서땅에 엎드렸습니다. 보이산에 배치되지 않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강하원이 모두를 보고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명운의 스승에 대한 존경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본 후 명운은 스승이 산을 나와 그들을 지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전제가 있었습니다. 훈련 장소는 지하 훈련실이어야 했습니다. 가르치는 동안양 측 모두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강하원은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명운은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스승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사람이 일찍 연무장에 도착했습니다. 몸이 아주 피곤했지만 보이선으로 배치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분 후 명운은 강하원과 함께 연무장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얼굴에는 불쾌함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명운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하원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자, 이제 어제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공자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여러분 5명이 통과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급히 주먹을 쥐고 공자님께 감사합니다. 갑자기 명운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건이 있습니다. 팽언충, 오늘부터 너는 술을 금지해야 합니다. 술을 못 마신다고 하자 팽언충은 급하게 되었습니다. 공자님, 제가 몇 번 수련을 빠졌던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 술 때문은 아닙니다. 명운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기회를 주겠습니다. 열흘 후 조광을 이기면 나는 너희 말을 믿겠습니다. 조광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자기 일에 참견하게 된 걸까요? 팽언충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 후 명운은 말을 전환하여 관음을 지목했습니다. 관음, 앞으로 너는 사적인 싸움을 금지해야 합니다. 5일 후 너에게 실력을 증명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조광과 한판부터 봅시다. 하우문, 나는 너희 손발이 깨끗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사고를 친다면 나는 너희 팔다리를 떼어낼 것입니다. 보름 후 조광과 시합을 하라. 이때 조광은 이미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명운은 종영세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종영세는 미리 말을 열었습니다. 만약 제 가조광에게 진다면 다시는 여색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명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한 달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이제 모두 해산하십시오. 모두가 일제히조광을 빨아보았습니다. 속으로 이 책벌레를 이기면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시간 명운은 조광을 불러 지하 훈련장에 가서 특훈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조광이 이렇게 겁먹고 있는 모습을 보며 명운은 결국 그가 마음가짐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틀 후 다시 오세요. 조광은 주먹을 쥐고 몸을 굽혀 경례를 한 후 지하 훈련장을 떠났습니다.
조광이 떠난 후 연무장은 다시 한적해졌다. 경은이 떨리는 모습으로 기둥 뒤에서 나타났다. 입에서 사과의 말이 끊이지 않았다. 명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순간 그는 좋은 방법을 떠올렸다. 신분을 숨길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5일 후 연무장 안에서 관진은 이 미주먹을 쥐고 준비를 마쳤다. 승리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 순간 모두가 최근에 이렇게 조광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 궁금해했다. 막조광에 대해 말하자 조광이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 이 조광은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다. 눈빛에 어유와 자신감이 더해진 것 같았다. 강하원은 결투가 시작되었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허리에 찬 긴 검을 뽑았다. 엄정히 대기했다. 관진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공격은 강렬하고 강력했다. 조광은 뒤로 물러서며 맞받아쳤다. 모두가 관진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명우는 이 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3일 전 서숙지 하연 무장에서 조광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곳에 나타났다. 문을 밀어 열고 조광이 눈앞에 나타난 것은 젊은 여성이었다. 조광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그는 눈앞의 사람이 자신의 스승인 줄 알았다. 경은은 단단하게 웃으며 자신은 스승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경은에게 들어오라고 했다. 연무장 안으로 들어갔다. 문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다. 내가 왔구나. 조광은 급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조광은 스승을 본 적이 있었다. 내가 검을 잘 쓴다고 들었다. 검술에는 대산검 법과 기련검법이 있다고 들었다. 내 쌍대는 적풍대에서 왔다고 한다. 그래서 너는 가을바람 검법을 써야 한다. 가을바람 검법은 총 32개의 기술이 있다. 그중 4번째 기술은 가을홀라궐이라고 한다. 경은 그에게 시범을 보여주어라. 경은 명령을 받았다. 단단하게 웃었다. 손에 긴 검을 쥐었다. 가을홀라궐 한 방에 조광은 100년을 놀랐다.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이렇게 다 노한 검광을 뽑아낼 줄은 몰랐다. 그 후 조광은 이 기술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비록 보기에는 간단한 동작이지만 실제로 연습하면 실수하기 쉽다. 하지만 조광은 어리석지 않다. 그는 곧 문제를 찾고 실수의 원인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하나 실수를 겪으며 한 걸음씩 수정해 나갔다. 오늘이 되자 조광이 가을홀라궐은 이제 완전히 익숙해졌다. 이제 쉽게 관진을 물리칠 수 있었다. 승패가 나자 강하원은 크게 발표했다. 이제 끝이다. 승자는 조광이다. 종영세는 옆에서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겨우 3일이 지났다. 이 자식이 벌써 관진을 쉽게 물리친다고. 나는 안다루의 그를 이길 수 있을까? 명운도 곧 결과를 발표했다. 이제 다음 3년간 관진은 사적인 싸움을 금지한다. 3년운의 가조광을 이길 수 있다면 나는 명령을 취소하겠다. 이제 사나라. 그날 밤 지하연무장. 조광은 걱정스러운 얼굴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3번의 공격으로 관진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전부 스승님이 지도 덕분이었다. 자신 본인의 실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명우는 그 말을 듣고 담담하게 웃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수련한 사람과 수련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서로를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수련한 자는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안다. 그리고 너는 그저 내게 방법만 배운 것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너 자신이다. 이렇게도 모르겠는가? 조광은 검집을 단단히 지었다. 그것은 내게 설득력이 없다. 나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오늘은 수련하지 않아도 된다. 혼자서 벽을 보고 답을 찾을 때까지. 잠시 후 명운과 경은이지 하연 무장 밖으로 왔다. 오늘 밤 북풍이 쓸쓸히 불고 있다. 아마도 천재가 탄생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명운은 경은을 때리고지 하연 무장으로 돌아갔다. 이때 조광은 여전히 벽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주의 기세는 이전에 비해 완전히 다르게 변했다. 이것은 깨달음이다. 지기지피, 백전백승. 실제결투전 애전투를 시작해야 한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것이 스승님께서 나에게 전하고자 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 입에서 나오자 명우는 담담하게 웃었다. 잘했다. 그럼 다음 번대결 때 너는 스스로 방법을 찾아 이기도록 해라. 4일 후 펑원충과 조광희 대결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이 4일 동안 몇 가지 작은 이야기가 있었다. 예를 들어 곤륜 쪽의 움직임이 약간 이상했다. 그 외에도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그러나 명우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곤륜은 그가 20살 때 한 번 이긴 적이 있다. 지금은 아직 먼 일이다. 그 외에도 펑원충과 그의 4명은 이동한 뭔가 대책을 논의한 것 같았다. 표정은 모두 여유로워 보였다. 하지만 조광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솔직히 명우는 여전히 걱정이 된다. 결국 관진은 매우 순수하다.
다루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다른 셋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때 벽을 보고 난 후 명훈은 그를 단독으로 지도하지 않았다. 그가 이틀 동안 이전에 얻은 깨달음을 이용했는지는 모른다. 강하원이 한마디로 경기가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빠르게 엉켜들었다. 예상외로 펑원충은 적풍권법을 사용했다. 그들이 논의한 대책은 서로 권법을 교환하는 것이었다. 아쉽게도 펑원충이 기습 공격은 전부 조광에게 쉽게 막혔다. 명훈은 담담하게 웃었다.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 같다. 조광은 펑원충이 기술을 완전히 파악했다. 역시 깨달음을 얻은 무인은 다르다. 현재 보기에는 펑원충이 조광을 누르고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펑원충은 조광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조광은 계속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배를 승리로 바꿀 기회,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적인 안타만 날리면 된다. 전황을 뒤집을 수 있다. 이제 끝이다. 조광의 승리. 약속에 따라 펑원충은 이 후술을 마시지 못한다. 5일 후 조광과 하후문의 대결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조광은 역시 쉽게 승리했다. 상대각은 접전투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조광은 하후문과 어느 정도 거리 두고 싸웠다. 그의 체력을 소모시켰다. 결국 조광은 승리했다. 하후문은 마지막으로 손을 씻었다. 며칠 후 명훈은 자기 침실에서 팔을 꼭꼭 눕히며 수련하고 있었다. 이때 그는 어두운 땀에 찡지에 50일 이상 들어갔다. 단전의 크기가 한마디의 길이를 넘어섰다. 이제 중단전을 개척할 차례다. 다음 날 강하원이 급히 명훈의 서재로 달려갔다. 보고했다. 공자님, 신교는 머지않아 곤륜 과전쟁을 벌일 예정이다. 들은 바에 따르면 이 공자님이 팀을 이끈다고 한다. 명훈은 듣고 잠시 멍해졌다. 그는 이 공이 이렇게 빠르게 전선에 나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강하원은 계속 설명했다. 들은 바에 따르면 이 공자님이 검은대 가선봉을 차지한다고 한다. 백호대 가디에서 지원한다. 그때 공자님, 이 공자님이 출정하는 날 성문으로 가셔서 그를 응원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입에서 나오자 명훈은 이 생에서 들어본 가장 웃긴 말이라고 느꼈다. 자신을 저 개응원으로 보내라니 이게 농담이 아닌가. 게다가 일찍이 얼굴을 나타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강총관, 나는 가지 않겠다. 이 공은 의심이 많다. 나는 지금 힘을 기르는 것이 해야 할 일이다. 기회를 기다리며 그래서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백호대 인학산원을 싸들여 와라. 오후에 경은은 비결을 깨달은 성격이 달라진 조광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깨달음,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몇 분 후 학문이 욕망이 경은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했다. 그래서 그녀는 명훈의 서재로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명훈에게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상관없다. 명훈은 담담하게 웃었다. 내가 갑자기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소녀는 조광처럼 강해지고 싶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 싫다. 한마디 한마디 결단을 내비쳤다. 그럼 고개를 들어라. 한 무릎을 꿇어라. 신교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배울 때는 앞무릎을 꿇어야 한다. 만약 스승님이 상대방이 머리에 손을 얹으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신교의 제자받는 의식이다. 경은 내 첫 번째 제자로서 잘 행동해야 한다. 며칠 후 강하원이 낙산원이 구매 상황을 보고했다. 결과는 명백히 실패였다. 백호대 대장 조작건의 태도가 매우 악났다. 강하원이 미칠 공자의 이유를 들고 깠음에도 천량백은으로 구매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다. 명훈은 소식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그는 조 대장이 직접 거절할 줄은 몰랐다. 이건 그렇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그는 곧 대책을 떠올렸다. 그것은 도전하러 가라. 잠시 후 백호대 낙산원 하이니칠 공자가 찾아왔다고 보고했다. 옆에서 차를 마시던 삼공자 명원은 듣고 담담하게 웃었다. 구은이 가진 짠낙산원으로 나는 것 같다. 그를 들여보내라. 나는 이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 몇 분 후 명훈 과조작건은 앉아서 협상했다. 명훈은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으며 상대의 경계를 풀었다. 하지만 상대는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 주저하지 않고 거절했다. 명훈은 그들이 왜 거절하는지 명확히 알았다. 결국 낙산원이 철광석을 놓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래서 그는 제안했다. 철광석을 백호대에 무료로 주겠다고. 강하원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당황했다. 작은 소리로 최소 반 값을 제안했다.
그렇지 않으면 계산이 안 된다. 명훈은 괜찮다고 말했다. 모든 것은 자기 손안에 있다고. 조작건은 한동안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는 암정이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 거절했다. 이유는 백호대가의 너니만 나서였다. 명훈은 그가 이렇게 말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내기를 제안했다. 양측에서 각각 5명을 파견한다. 5판 3선승제로 이기는 자가 승자다. 70자르라 나게 하지 않기 위해 또한 상대의 호의가 5명이 바보라는 점을 고려해서 조작건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오후에 강하원은 밑에서 훈련에 몰두하는 무인들을 보며 무심코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해서 당황하지 않는 것은 분명 거짓이다. 결국 백호대는 신교의 사신 대중한 아이기 때문이다. 실전 경험이 매우 풍부하다. 이 5명이 못생긴 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명훈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계략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손잡병법에서의 3사법이었다. 각각 하등마대는 상등마로, 상등마대는 중등마로, 중등마대는 아등마로, 마지막으로 두승한 패. 그러나 명운의 방법은 조금 달랐다. 그는 3전 3승으로 상대를 완전히 압도할 계획이었다. 깊은 숲곡 끝에 상대는 확실히 처음부터 상등마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명훈은 첫 번째 전투로 하후문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하후문은 이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주먹을 꼭 쥐었다. 그날 오후 대결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백호대에서는 이외로 가장 강력한 7조를 파견했다. 정말로 전혀 예상치 못했다. 그러나 선 발명단에서 이미 알 수 있었다. 조작건 이낙산원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정도. 이어서 양측에서 각각 첫 번째 전투 멤버를 출전시켰다. 명훈 쪽은 하후문이 출전했다. 백호대 쪽은 주표가 출전했다. 몸놀림에 능숙한 심판이 오각 소리와 함께 경기 가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주표는 장총이 단점 익은 접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근 접전투로 상대방을 밖으로 내몰고자 했다. 하후문을 장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그러나 하후문은 죽기 살기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 시간 동안 그는 계속해서 장총으로 근 접공격을 연구하고 있었다. 주표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결단을 내리 고몸 놀림이 절약인 비선표를 사용했다. 하우문은 결국 후퇴하며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주표는 승세를 타고 추격했다. 다시 절약인 나궐 패검을 사용했다. 하우문은 바로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장총을 집어들었다. 온몸이 내력을 모았다. 기농을 휘두르며 날아갔다. 주표는 아무리 빠르게 반응하려 해도 간신히 간섭할 수 없었다. 수미터 멀리 날려보냈다. 이 장면을 보며 명훈은 조금 놀랐다. 그는 예상치 못했다. 하우문이 단시간 내에 내력을 폭발시키는 기술을 배웠다는 것을. 첫 번째 회차 서숙하 후문이 승리했다. 하우문은 명훈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아랫사람으로 서명령을 거스르지 않았다. 두 번째 회차 명훈 쪽은 종영세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백호대 쪽은 더 강력한 실력을 지닌 정광을 파견했다. 강하원은 조금 걱정했다. 결국 5명 중에서 종영세만이 조광과대 결을 해본 적이 없다. 명훈도 마음이 불안했다. 종영세에 대해 명훈은 한마디를 하고 싶었다. 그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는 지여부였다. 곧 경기가 시작되었다. 양측은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했다. 1검, 2검, 10검, 20검, 30검, 40검. 두 사람은 무려 15분 동안 붙잡고 있었다. 갑자기 종영세는 눈앞이 깜짝 놀랐다. 뭔가를 깨달은 것처럼 혹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처럼 결국 껌을 내며 주저하지 않았다. 단호하고 강하게 변했다. 변한과 이 공격으로 가며 싸웠다. 정광은 아무리 빠르게 반응해도 간신히 참여할 수 없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경기를 패배했다. 하지만 경기를 이긴 종영세는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얼굴에 수치심이 가득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우문은 잘 알았다. 그는 전투 중에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다. 지금이 자기 자신처럼. 세 번째 경기 명훈 쪽은 조광을 출전시켰다. 백호대는 잔인 한결단을 내리는 강억을 내보냈다. 그가 든 채인 소형 장검을 보면 그가 얼마나 무자비한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이미 각성한 조광 앞에서는 그저 조롱거리였다. 조광이 강점은 그의 탁월한 통찰력에 있다. 적은 그를 건드릴 수조차 없었다. 시간이 지나자 체력이 소진되었다. 결국 조광에게 쉽게 패배했다. 이제까지 서숙은 3번이 대결에서 3번 승리하 백호대의 낙산원을 차지했다. 며칠 후 교주명증은 신교의좌 사양 대충과산봉에서 채스를 두었다.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곤륜에 관한 것도 또한 그의 7째 아들 명훈에 관한 것도
명증은 그 아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 변한 것 같았다. 아마 명운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흘렀다. 이때 하늘에서는 하얀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명운과 강하원은 다실에 앉아여 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참 빠르다고 느꼈다. 그동안 오공자 명정은이 미어 8살이 되었고 외출하 여복무해야 할 나이가 되었다. 들리는 말로는 연주를 통해신 교체 북단대 알령으로 갔다고 한다. 그곳은 아주 안전하고 전란도 거의 없다. 그리 고정무는 화운심 공에 빠진 이후로 사람을 만나러 나가기를 꺼리기 시작했다. 강하원은 여러 차례 면담을 청했지만 매번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 다음은 낙산원에 관한 일이었다. 강 총관은 이 미조작건과 모든 협의를 마쳤고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는 상태였다. 명운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기뻐했다. 오늘 당장 출발하자고 제안했다. 얼마 후 서숙계 인수련실, 이 기간 동안 이 수련을 통해 명운이 내공은 크 개정진되었고 환영 검일검초 오의도 하나도 잊지 않았다. 비록 지금이 내공으로는 오의를 펼칠 수 없지만 명운이 마음은 여전히 무척 기뻤다. 명운이 한창 수련에 몰두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강하원이었다. 강하원은 정문의 상황을 보고하러 온 것이었다. 소식에 따르면 정문은 외가로 갔다고 했다. 석가, 부하가 한 발 늦었다. 명운은 괜찮다고 말했다. 어쩌면 오히려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석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반시즌 후 명운과 강하원은 노예시장에 도착했다. 신교가 대전에서 돌아올 때마다 사로잡은 포로들을 노예로 경매에 붙였다. 모두에게 익숙한 일이었다. 그리 고경매인 파속에는 종종 큰 인물들의 모습도 보였다. 예를 들어 멀지 않은 고시 자심전전주 송전음, 그는 대명궁이 재정과생계를 총괄하는 인물로 한나라의 재상과도 같았다. 갑자기 경매 대상들 가운데 한 젊은 여인의 모습이 명운의 시선을 끌었다. 명운은 급히 강하원에게 가격을 불러 사들이라 했다. 예산은 100냥 정도였다. 강하원은 이아했지만 50냥을 불렀다. 그러나 옆에 복면 남자가 70냥을 불렀다. 두 사람은 서로 양보하지 않았고 가격은 금세 120냥까지 올랐다. 강하원이 계속하려던 순간 명운이 송전주가 왔다 고주의를 주었다. 강하원은 그제서야 포기했다. 두 사람은 외진 골목으로 이동했다. 명운은 이유를 설명했다. 송전주가 노예시장에 나타난 이유는 자금 출처 갑을 분명한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컸다. 그런 자들은 신교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듣고 강하원은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우리가 애 떠나야 합니까? 돈은 교주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의 그림 자가 갑자기 나타났다. 방금 그 복면인이었다. 강하원은 즉시 허리에 검에 손을 얹었다. 누구냐? 남자는 가면을 벗고 두 손을 모아 애를 표했다. 적비단 석주는 칠공자님을 뵙습니다. 석주라는 이름을 듣자 명운은 곧바로 깨달았다. 내가 비조검이냐? 석주는 몹시 당황하며 일어나 차는 자를 알아보시다니 과분 한영광입니다. 제가 온 이유는 칠공자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을 한 번만 놔주신다면 그녀를 공자님께 양보하겠습니다. 이번 만남은 결코 손에 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명운이 표정 2차 갑게 굳었다. 내가 어떻게 내 가손해 보지 않는다 고장 담아느냐. 석주는 스쳐 지나간 기세를 느끼고 몸이 저절로 떨렸다. 공자님, 그분을 만날 기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말 뜻은 나를 만나는 건 쉽다는 말이냐. 석주는 무의식 중에 주먹을 쥐었다. 그는 강하원이 주인물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과연 천마의 후손은 역시 다르군. 됐다. 장난은 그만하자. 강총관, 잠시 자리를 피해라. 강하원은 이 말에 다소 놀랐다. 뭐가 놀라냐. 설령 그가 나선다 해도 너는 이기지 못한다. 명운이 말을 듣고서야 강하원은 마침 내포기했다.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석주는 소녀를 기절시켰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강하원이 급히 달려왔다. 이때 석주는 이미 떠난 뒤였다. 소녀는 명운에게 넘겨졌다. 공자님, 허락하신 겁니까? 명운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됐다. 돌아가자. 얼마 후 석가접객실, 한 노인이 석주에게 차를 따라주고 있었다. 입으로는 칠공자가 어떠했는지 묻고 있었다. 그는 석가의 최고실권자 석해명이었다. 석주는 홍차를 들고 명운을 꺼리낌 없이 칭찬했다. 재능뿐만 아니라 지도력 또한 군주의 자질을 갖추었다. 석해명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차를 마셨다. 해질녘
경은은 단정한 소녀를 명운이 방으로 데려왔다. 명운은 어쩔 수 없이 웃음을 지었다. 그들이 오해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은을 곁에 대기시키고 명운은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폈다. 이 얼굴이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니 살아가리 질을 잃은 듯했다. 신교의 학살은 무자비했기에 어린 그녀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몇 살이냐? 이제 막금 차진년입니다. 가족은 어디 있느냐? 가족이라는 말을 듣자 소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곧바로 비녀를 뽑아 명운을 찌르려 했다. 전부 당신 때문이야. 명운은 재빠르게 피해냈다. 암살이 실패하자 소녀는 다시 비녀를 자신의 목에 겨눴다. 명운은 눈치 빠르게 단숨에 붙잡았다. 진정해라. 내가 죽는다 해도 내 가족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쉽게 목숨을 버리지 마라. 내 혈도를 막기만 하면 바로 제압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러지 않겠다. 내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이지를 찾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자결할 것이다. 소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거짓말이야. 모두 가마교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나를 장난감으로 삼으려는 거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다. 신교 밖의 사람들이 모두 선하다는 말이냐. 우선 마음을 가라앉혀라. 몇 분 후 소녀는 눈물을 닦고 자신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이름은 초혜야. 원래는 청후이 작은 마을에서 살았어. 어느 날 신교 사람들이 갑자기 마을로 들어왔고 곤륜파를 도 적이 있는지 묻더니 곧바로 학살을 시작했어. 내 동생 초하도 나와 함께 잡혀갔고 행방불명이야. 명운은 곧바로 경은에게 강총관에게 알리라 했다. 초하의 행방을 찾으라고. 이 말이 끝나자 초혜는 명운이 진심을 느꼈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려 했다. 명운은 급히 말렸다. 그리고 경은에게 데려가시게 하라 했다. 잠시 후 명운은 석주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 제안은 석혜명을 만나라는 것이었다. 명운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지 못했다. 상대의 속내를 전혀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겉보기에 온화했지만 실제로는 괴물 같은 존재였다. 조금만 방심해도 이용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반드시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야 했다. 며칠 후 명운은 조광을 때리고 석주와 약속한 장소에 왔다. 이곳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진 법안에 들어와 있었다. 명운은 조광에게 밖에서 잠시 기다리라 하고 혼자 들어가겠다고 했다. 문을 열자 안에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석혜명은 공손히인 살을 건넸고 명운은 태연히 자리에 앉았다. 최대한 두려움 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석혜명이 전신에서 무시무시한 기세 가폭발했고 명운이 안색이 달라질 정도로 짓눌렀다. 이것이 천음선이다. 내력이 강할수록 느끼는 고통도 커진다. 다행히 이때의 명운은 내력이 그리 강하지 않아 간신히 말을 할 수 있었다. 정말 실망스럽군. 석가의 장로가 무공으로 아이를 괴롭히다니. 석혜명은 천음선을 거두고 천천히 차를 따랐다. 이렇게 도발하다니 죽는 개 두렵지 않습니까? 명운은 자세를 바로 하고 대업을 이루려는 자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석혜명은 그 말에 담담히 웃었다. 허허, 방금 이 행동을 용서해 주시지요. 귀주석가는 당신이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명운은 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늙은 여우다. 한 대 치고 사탕 주는 수법이 아주 능숙하군. 잠시 후 명운은 서숙으로 돌아왔다. 강하원의 개방금의를 대략 전해주었다. 비록 약간 이후 여곡절이 있었지만 석가는 의심의 여지 없이 대고의 후원자였다. 교주 자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한 차례 시험을 받는 게 무슨 대수랴. 그때 강하원이 입을 열어 명운의 생각을 끊었다. 그런데 공자님, 초예의 여동생 이정용대에 팔려갔습니다. 이 말에 명운은 다소 놀랐다. 그럼 물어봤느냐? 그렇습니다. 3배의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거절당했습니다. 살수록 키울 거라고 했습니다. 살수라는 말을 듣자 명운은 그제서야 그 얼굴이 정체를 떠올렸다. 귀신 손장영이다.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명운은 급히 강하원에게 인원을 준비시키라 했다. 잠시 후 명운은 조광 과종 영세를 때리고 다급히 정용문으로 출발했다. 귀신 손장영. 전생에서 그녀는 명의장기의 양녀였다. 그녀의 뛰어난 이술은 신교의 그 누구보다 뛰어났고
중원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었다. 명운이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곳은 교주의 장례식이었다. 소교주 명각은 그녀 가궁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극형에 처했다. 그때 명각을 노려보던 그녀의 모습은 미련 때문이었을까 분노였을까. 당시 교주는 돌연 세상을 떠났고 아무 유언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다. 어쨌든 지금 그녀는 서숙에 있다. 명의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곧 목숨 하나를 더 얻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어 도초아를 때려가야 한다. 잠시 후 정룡대의 대장 하청규가 나와 맞이했다. 명운은 내이 깨담내했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과연 강하원이 말대로 곳곳에 문양기가 가득했다. 전생이 자신 과도같이 서화의 세계에 잠겨있는 듯했다. 공자님,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는지요? 얼마 전 들었습니다. 노예시장에서 소녀 하나를 때려가셨다지요. 저는 3배의 값을 부르겠습니다. 하청규는 두 손을 교차하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공자님, 저희도 사람을 내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은 하청규를 탓할 수 없었다. 사람을 내주는 순간 칠공자를 돕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명운은 이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기를 제안했다. 하청규는 흉하게 웃으며 흔쾌히 동의했다. 공자님, 정룡대 무인이 구하르 뇌부 임무 중입니다. 차라리 문으로 겨뤄보시지요. 명운은 담담히 웃으며 문으로 안 할까봐 걱정이었소. 몇 분 후 하청규는 서재에서 한 폭의 서화를 꺼냈다. 명운의 개작자를 맞춰보라 했다. 명운은 그림을 보는 순간 잠시 멈칫했다. 이 화풍은 너무나 익숙했다. 아무래도 제가 진 것 같군요. 파묵법이 영향을 받은 수묵화처럼 보이지만 이를 듣자 청규는 크게 웃었다. 그럼 마치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그 순간 명운은 말투를 바꾸었다. 하지만 덕분에 이렇게 귀한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답으로 한마디 평을 하는 게 옳겠지요. 오래전 옥수라는 화가 가황제에게 그림을 바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다시 황제를 낸 뒤 궁이 그림은 자신 이 작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평생 같은 소나무를 2번 그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황제는 격노했고 즉시 옥수를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찾아갔을 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주인이 누군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는 진심으로 패배를 인정합니다. 역시 하청규 대장님이십니다. 한수이군요. 이를 듣고 하청규는 완전히 당황했다. 공자님, 그러지 마십시오. 진 것은 저입니다. 그렇게 명운은 초아를 무사히 구해냈다. 내 이름 이초아 맞지?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앞으로 언니와 잘 살거라. 한편 대명궁 태화전 여러 신교 측근들이 이곳에 모여 이공자가 구파 일방에 현혹되었다는 소문을 논의하고 있었다. 모두 이 공자가 배신 난리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모든 화살을 뉴언비어 유포자에게 향했다. 신교우사 공복지는 2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첫째는 다른 공자들이 이 공자의 공적을 질투한 경우, 혹은 구파 일방을 심하게 만든 경우, 둘째는 이 공자 본인이 퍼뜨린 경우, 개선식이 디소된 이후 이 공자의 전 공이 점 차이 쳐졌고 사람들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연출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교주 명증은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결과가 어떠하든 대외적으로는 구파 일방이 퍼뜨린 것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회의가 끝나자 명증은 공복진을 따로 불러 시간을 잡아 몰래 운하를 찾아가게 했다. 마지막으로 풍두를 피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운하가 조충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랐다. 역사 속에서 조충은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형조비에게 암살당했다. 공복진은 명증이 돌을 짜연히 이해했고 몸을 굽혀 애를 올리며 태화제를 거행할 때 단독으로만 나겠다고 전했다. 눈 깜짝할 사이 태화제당 일이 되었다. 강하원이 명운을 대명궁 문 앞까지 배웅했다. 마음속에 걱정이 없지 않았다. 명운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여기는 대명궁이니까. 에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 가두 사람이 대화를 끊었다. 명운이 뒤를 돌아보니 자신의 셋째 혁명원이었다. 삼공자는 명운에게 함께 회장으로 들어가자고 초대했고 명운은 흔쾌히 동의했다. 두 사람이 함께 조금 걸어가던 중 갑자기 앞에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공자명각이었다. 전생에서 자신을 죽였던 자와 마주하자 명운은 가슴 속두려 움을 누르기 힘들었다. 오랜만이네. 원아. 그리고 막내도. 명운은 전신이 내력을 끌어올려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켰다. 이 형의 승전을 축하드립니다. 말하는 동시에 명운이 주변에서 기세 가은은이 퍼져나왔다. 명각은 자여 니그 변화를 느끼고 담담히 웃음을 지었다.
먼저 들어가자. 잠시 후 태화제 가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모두 가잔을 들어 교주 명증에게 예를 올렸다. 명증은 영식적인 말을 몇 마디 한 뒤 본론으로 들어가 아들들의 계포상을 내렸다. 먼저 장남명천에게는 백록장한 곳을 하사했고 이공자에게는 뽀검한 자루를 내렸다. 다른 공자들도 대체로 비슷했다. 마지막으로 명운이 차례 가되자 주어진 것은 책 한 권이었다. 다른 공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역시 책벌레구나. 오직 명운만이 그 책이 가치를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십비신무록이었다. 잠시 후 태화제가 끝났고 명운은 형제들 과작별인 사를 나누고 이제 떠날 때라고 생각했지만 뒤에서 시녀가 그를 막았다. 시녀가 명운의 개쪽지 한 장을 건넸다. 열어보니 위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칠공자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녀가 길을 안 내해드릴 겁니다. 명운은 이해했지만 그래도 시녀를 따라 나섰다. 마음속으로는 혹시 사비연 이 자신을 찾은 것이 아닐까 추측했다. 잠시 후 시녀가 한 방문이 앞에서 멈췄다. 문을 열자 안에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이것은 진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진법 속에는 안 사람이 있었다. 모습이 매우 익숙했다. 신교우사 공복진이 아닌가. 공자, 어서 앉으십시오. 명운이 이 자를 끌어당겼다. 우사가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공자와 일상을 내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공자께서 코끼리 무게를 째는 아이 이야기를 하시나요? 명운이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말씀하시는 것이 조충이십니까? 맞습니다. 듣자 하니 공자께서 며칠 전 정룡대에서 한 아이를 때려 오셨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청규는 자신이 사람을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겁니까? 교주께서 공자께만 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공자께서는 조충과 똑같은 틀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아마 몇 년 후에는 조충이 뒤를 따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명운이 날아가는 나비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공자께서 제게 대명궁을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럴 생각입니다. 공자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반드시 그를 이루겠습니다. 명운이 담담히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이 길은 제가 스스로 선 길입니다. 이유와 어려움도 제가 극복하겠습니다. 해질녘 명운은 서숙계 2년 무장으로 돌아왔다. 눈앞에는 십비신무록이 놓여 있었다. 십비신무록은 무신 곽경음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다. 그리고 그 자시 내무학서이다. 이 책은 일반 무학서와 달랐다. 비록 무공이 요점을 적었지만 수련 방법은 적혀 있지 않았다. 원래 명운은 환영검을 최고 수준까지 수련하려 했다. 하지만 명증이 그에게 십비신무록을 주었다. 한번 걸어본 길을 남아 편할지 모른다. 하지만 결과는 전과 같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한 번도 걷지 않은 길은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생각하며 명운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바닥에 앉아 수련을 시작했다. 한 달 후 낙산원, 이미 입춘이 지난 시점이었다. 강하원이 낙산원을 약간 개조했다. 연무장이 모양으로 바뀌었다. 더 이상 광산 관리소가 아니었다. 지시를 마친 강하원은 곧이 별준비를 했다. 그는 서숙으로 돌아가 칠공자의 마지막 안전선을 지킬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명운이 지도를 들고 낙산원을 거닐었다. 그는 경은을 낙산원 책임자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주로 운영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 고무사들의 수련도 관리한다. 경은은 놀랐지만 법명을 따랐다. 바로 그때 명운은 3명의 아이들이 멀지 않은 곳에서 돌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노는 돌에서는 연속적인 금 빛이 발했다. 명운은 기쁨에 넘쳤다. 역시 예상대로였다. 자신이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 여기에 금이 있다. 잠시 후 단서를 찾던 강하원이 활짝 웃으며 보고하러 왔다. 공자, 낙산원 근처에서 정말 순도가 높은 금광을 찾았다. 광맥은 무려 10리나 이어졌다. 비록 현 무대 와배 코대 가급하진 않지만 적어도 수십 명이 무사를 먹여 살릴 수 있다. 명운은 담담히 미소 지었다. 맞다. 금을 말하자면 나는 금사단이 생각났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강하원이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말씀하시는 것이 전설 속 벽사도신 선이 직접 만든 한단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비자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노인을 청춘으로 돌려놓는다. 맞습니다. 하지만 요과가 그리 과장되진 않습니다. 단지 내력을 향상시킬 뿐입니다. 자명단이 비밀리에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영님들도 모르는 정보입니다. 금사단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의 순도입니다. 지금 낙산원에서 순도가 높은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귀주석가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 자명단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면
장래에 들림없이 큰 주력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강하원은 멍해졌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물건이 공자를 도울 수 있다. 몇 분간의 고투쟁 끝에 강하원 양손을 모 아주먹을 지었다.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계획을 세운 것 같았다. 신하가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강하원이 자명단단 주사맞이 늘하려냈다. 서숙총관이 우리 자명단에 온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강하원이 천천히 말 문을 열었다. 단주께 제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숙이 이곳에 서금 사단을 구매하려 합니다. 사마지는 담담히 웃음을 내었다. 저는 정말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주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낙산원에서 고순도금 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사단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의 순도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단주께서 금 사단을 주신다면 낙산원에서 자명단에 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서숙이 제안입니까? 아니면 깡 총관이 독단으로 한 제안입니까? 이 질문은 정말 교묘하게 물었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겪은 강하원이 잠시 멍해졌다. 저기, 사실 저 희공자는 제가 여기에 온 것을 모릅니다. 분명히 답변은 사마진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말씀은 좀 엉뚱한 것 같습니다. 말하는 동시에 사마진이 책상을 살짝 두드렸다. 다음 순간 연보라 세계너 지가 강하원을 단단히 감쌌다. 그리고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빠르게 수축했다. 강하원은 모기조 여피를 토했다. 완전 이기절했다. 잠시 후 사마진이 대명궁에 왔다.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명증에게 보고했다. 명증이 잠시 생각했다. 아마 운하가 직접 알아낸 것일 거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운하는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아마 강하원이 운하에게서 이 정보를 얻은 것일 거다. 긴급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너희 생각대로 이 일을 처리해라. 저녁 무렵 명운의 서재 밖에서 강하원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명운이 들어 오라고 했다. 이어서 몸 전체가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내상을 입은 강하원. 강총관, 어떻게 다쳤습니까? 공자, 신하가 특별히 공자께 이것을 바칩니다. 이것은 금 사단입니다. 명운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지금 내 갓이 나의 목숨을 쓰게 하려는 거냐? 내력을 얻기 위해서 말이다. 공자, 지금 공자께 필요한 것은 임입니다. 신하로서 공자를 섬기는 자로서 단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선의를 쪄버리지 마십시오. 말을 마치자 강하원이 두 다리 까풀렸다. 땅에 주저앉았다. 명운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생겼다. 생각지도 못하게 내 말 한마디로 강총관이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다니. 걱정 마십시오. 나는 반드시 누구보다 강해질 것이다. 다친 강하원을 돌본 후 명운은 다시 개인연 무장으로 돌아갔다. 손에 금 사단을 꽉 쥐었다. 명운도 이것이 지금 이 자신에게 얼마나도 움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강총관이 정성 때문이라도 그는 먹을 것이다. 방금 삼킨 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향기가 머리끝까지 올랐다. 이어서 내력이 밖으로 흘러나왔다. 억지로 양맥을 뚫었다. 잠시 후 명운은 온 몸이 가볍게 느껴졌다. 중단전이 열렸다. 다음 날 자명단 사자 아수가 몇 명이 하인과 함께 찾아왔다. 산삼으로 만든 쾌한단도 가지고 왔다. 내상치료의 특효였다. 명운은 이것이 강하원을 위한 것임을 잘 알았다.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아수가 설명했다. 그들은 광산 조사를 하는 기술자들이다. 이 말을 믿으며 이상한 일이다. 명운이 동공이 움찔했다. 보지 않으면 모른다. 보자 놀랐다. 과연 뒤에 있는 노부인은 사마지 내변장이다. 좋다. 너희들이 금을 보러 왔다는 것은 알았다. 하지만 최근 금 값이 많이 올랐다. 그래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말해보라. 얼마나 많은 금을 원하십니까? 아수가조 금이 아해를 보였다. 저기, 내가 알기로 누리는 이미 대금을 지불했다. 너는 대금을 지불했다고 말하냐? 무슨 대금을 말하는 거냐? 이때 명운은 속으로 기뻐했다. 내가 볼 때 내가 여기 서금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뒤에 있는 사마지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 명운은 강하원을 위해 복수하려 한다. 공자, 단장 잊어 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달 첫째 날에 낙산원에서 생산되는 금의 절반을 매입하겠습니다. 명운은 이 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일도 있습니까? 조광, 서수 계명령을 전해라. 확인해라. 맞다. 덤으로 그들을 방으로 데려가라. 어차피 명령에 대한 의시는 내일 받게 된다. 조광이 양손을 모 아주먹을 지었다. 공자,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 낙산원 별채, 사마진이 명운을 원망했다. 정말로 좋은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선의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마침일 곡공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 저녁 무렵 사마진이 변장을 벗었다.
자랑스러운 자태를 드러냈다. 몰래 잠입해 일곱공자의 정보를 탐색하려 했다. 갑자기 낯선 기운이 살짝 느껴졌다. 사마진이 호령했다. 누가 여기 있는가? 나뭇잎을 밀고 명운이 나뭇가지에 앉았다. 내가 묻고 싶다. 너는 밤의 낙산원을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냐? 자명단단주. 사마진, 공자의 경공은 정말 대단하다. 이미 금사단을 복용한 것 같다. 그런데 공자는 어떻게 금사단이 존재를 알게 된 것인가? 명운이 담담히 미소 지었다. 어차피 내가 알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 나오자 사마진 니순간 이동하며 돌진했다. 명운을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명운의 무술이 조금 더 우수했다. 쉽게 피했다. 명운이 담담히 미소 지었다. 안정적으로 착지했다. 그는 사마진 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잘 알았다. 단지 자신의 실력을 시험하려는 것뿐이었다. 시험은 여기까지였다. 내가 너에게 물어볼 문제가 있다. 왜 나에게 금사단을 준 거냐? 당신이 먼저 내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나는 질문을 회피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같은 날 오전 백호대 가박갓에서 8년 동안 떠돌던 이조 조장. 오늘 갑자기 돌아왔다. 이조 조장의 이름은 칠랑이다. 성격이 거친 사람이다. 냉혈잔인 한 사람. 그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대고 상관인 조작건도 그를 어쩌지 못한다. 결국 이런 사람은 전장에서 살인신과 같다. 신교를 위해 많은 전쟁에서 이겼다. 마침 이런 사람은 패배를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얼마 전 소식을 듣고 백호대 가서 숙에 계진 사실에 경로했다. 그날 밤 출발하여서 숙을 공격하려 했다. 그러나 정마루연이 길에서 명운 과사 마진을 만났다. 8년간 머뭇거리며 돌아오지 않았던 칠랑은 눈앞의 사람이 일곱공자임을 알지 못했다. 큰 소리로 복수를 외쳤다. 사마진은 빵금금 사단일이 들켰다고 생각했다. 온몸에서 무서운 기세가 폭발했다. 명운은 눈 빠르고 손 빠르게 재빠르게 상대의 혈자리를 찌르다. 다른 사람들도 피할 수 없었다. 백호대 가 상황을 깨달았을 때, 칠랑을 불러들이려 사람을 보냈을 때 이미 너무 늦었다. 모든 사람의 관절이 거의 마비되었다. 칠랑은 혈자리를 찌른 뒤 움직일 수 없었다. 남자는 그저 뒤늦은 두려움을 느꼈다. 마음속으로 일곱공자의 후원자가 처리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말로 큰 문제를 만들었다. 며칠 후 회환단을 복용한 강하원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최근 강하원이 조사한 결과 사공자는 청성파의 한 분 팔을 멸문시켰다. 무림에게도 도전장을 냈다. 그리고 사공자 가전장에 나가기 전에 삼공자가 사천에 다녀왔다. 운명은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다. 사공자가 이미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다. 스스로 삼공자의 함정에 빠졌다. 분명히 애심이 많은 사람인데 정말 어리석다. 또 다른 소식이 있다. 백호대 이조가해인지 모르게 국경으로 돌아갔다. 어떤 세력과 충돌이 있었다고 한다. 명운이 가볍게 기침을 했다. 조금 민망하게 말했다. 이것은 넘겨도 된다. 다음은 무엇인가? 다음은 구이저 우석가에서 은을 보냈다. 무려 또 천량이다. 우리는 이도 늘어디했을까? 나는 공자님 서재에 새 책장을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틀도 바꿔야 한다. 강하원은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명운은 이미 계획이 있었다.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무기였다. 무기를 떠올리자 명운은 한 사람이 생각났다. 강총관, 즉시 나와 함께 무가촌으로 가도록 하라. 잠시 후 오가촌, 이곳에는 산들바람이 불고 땅에는 금 비추채 꽃이 가득 피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무척 소박해 보였다. 아이들은 티 놀며 웃고 있었다. 명운은 고개를 돌려 두 아이를 불러 세웠다. 왜들아, 이 마을에 김석이라는 대장장이가 있니? 아이들은 조금 멍해졌다. 마을에 대장장이는 있지만 김석은 아니었다. 무송 아저씨였다. 이 길 끝에 무송 아저씨 이 대장간이 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대장간이 문을 두드렸다. 당신 이 무송인가? 김석이라는 장인을 아십니까? 남자는 그 말에 잠시 멈칫하더니 모른다고 말했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런 무기는 만들 줄 아시오? 이 질문에는 즉각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돌아가라. 명운 일행은 눈치가 빨랐고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았다. 그대로 돌아서 떠났다. 명운이 떠난 뒤 무송은 그제야 일어나 두 사람이 뒷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그때 명운 일행은이 미문 밖에 나와 옆에 있던 노인에게 무송에 대해 물었다. 노인은 매우 친절하게 무송의 솜씨를 계속 칭찬했다. 하지만 무송 이무기를 만들지 않는 지무자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들의 말로는 아주 오래전 무송은 무기 제작을 동경했지만 이후 아버지와 형과 함께 전장에 나갔다가 그만 혼자만 살아 돌아왔다. 그 후로는 다시는 무기를 만들지 않았다.
명훈은 조금 난감했지만 곧대 책을 떠올렸다. 노을이 질 무렵 명훈은 다시 대장간을 찾았다. 그리고 무송이 곧 김석임을 단번에 간파했다. 무송은 온 몸이 굳었고 이내 담담하게 웃었다. 안다고 해서 어쩌겠나. 어차피 나는 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이것은 수십 년 간직해온 신념이다. 하지만 명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내 길을 제안했다. 한 달 동안 여전히 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면 다시는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기간 중 단 한 자루라도 만든다면 나를 위해 일해야 한다. 무송은은 쾌히 동의했다. 며칠 후 마을 사람이 해일인 지 모약더미를 무송에게 보냈다. 무송은 조금이 아리송함을 느꼈다. 옆에 노인이 녹슨 장창을 꺼냈다. 이어서 설명을 했다. 무송아, 이것 좀 고쳐줄 수 있겠나? 백호대가이 마을에 징병령을 내렸다. 내 어린 손자 가전장에 나가야 한다. 나는 할아버지로서 징병을 막을 힘이 없다. 하지만 적어도 손자 가전장에 나갈 때 무기는 있어야 한다. 이 말이 나오자 무송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며칠 후 낙산 언연무장 강하원이 무송이 기순했다는 소식을 명훈에 개전했다. 비록 그가 수십 년 동안 변치 않은 신념을 가졌지만 규칙은 결국 죽은 것이고 사람은 살아있는 법이다. 또한 명훈은 백호대 가징병을 취소하도록 특별히 병사 한 명당은 뚜량으로 거래했다. 백호대는 웬일인지 매우 빨리 동의했다. 명훈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는 칠랑이 일이 누설될까 봐 두려워한 듯했다. 맞다. 공자님, 돌아오는 길에 사공자 가성공적으로 쓰촨에서 탈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해지기로는 장공자가 흑살대를 이끌고 사공자를 구했다. 이 소식에 명훈은 잠시 놀랐다. 흑살대는 교주의 직속부대였다. 아버지가 형을 지지한 것 같았다. 강하원은 조금 걱정했다. 장공자는 이번에 큰 공을 세웠다. 명훈은 등을 돌렸다. 급해하지 마라. 강총관, 지금 우리의 주된 목표는 서숙의 실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 후 봄이 가고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왔다. 이 몇 개월 동안 모두의 실력이 있게 향상되었다. 이는 모두 명훈과 경은이 지도 덕분이었다. 그리고 어느새 경은도 훌륭한 총관으로 성장했다. 업무 처리까지 기적절하고 명확했다. 오늘 밤 경은이 갑자기 명훈이 방을 찾았다. 내일 태화전에서 가족회의가 열린다고 알렸다. 명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마음속으로 정말 그냥 보통 회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맞다. 경은회에도 한 사람이 밤늦게 방문했다. 그는 1년 만에만 난 비조검이었다. 이번에 온 것은 명훈에게 이번 회의에 주의하라고 말하려고였다. 특히 육공자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의 어떤 선택도 동의하지 말라고 했다. 이 말에 명훈은 몹시 불쾌했다. 마치 명령하는 듯한 어조가 느껴졌다. 비조검, 너희들은 한 가지를 잘 못 살고 있는 듯하다. 나는 구이저 우석가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다음 날 명훈은 정시회의에 참석했다. 아버지와 명탁은 이미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명훈은 명증에게 인사를 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행동이었지만 명증은 이상함을 감지했다. 이것은 중단전을 여러 기운을 내뿜는 것이었다. 그는 아직 어렸지만 이렇게 이루어냈다. 장래 가무하니 유망했다. 이를 생각하며 명훈은 갑자기 한 편의시를 꺼내 명증에게 전했다. 아버지, 이것은 자식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증이 펴보니 안에는 바로 조시 개칠봇이 가적혀 있었다. 콩을 살 마수풀을 만들고 콩을 걸은 즙으로 만든다. 콩깨떼는 손밑에서 탄다. 콩은 솥안에서 울고 있다. 본래 같은 뿌리에서 자랐으나 서로의 일이 급하게 끓이는가. 결국 조조의 자리를 계승한 사람은 장자조비였다. 그리고 뒤탈을 남기지 않기 위해 조비는 동생 조식을 불러왔다. 위협하며 말했다. 7걸음 안에 시를 만들 수 없다면 그의 생명을 꺼두겠다고. 조식은 어쩔 수 없이 이 시를 지어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다. 우리 교의 교리는 강직하고 굴하지 않는 강함이다. 하지만 우 나는 영들을 두려워하여 꼬리를 흔들며 자비를 구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말인가? 우나에게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인가? 명훈은 살짝 미소 지었다.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이미 자신의 생각을 간파했다고 추측했다. 바로 그때 명탁도 이번 기간 동안의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는 장검을 들고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명탁의 외가대 설진 가문이 진정한 무공이었다. 오형검, 겉보기에는 놔려했지만 잡념이 많았다. 때문에 검법이 불안정했다. 실전 애투입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결국 참지 못했다. 명탁을 말렸다. 명탁은 헐떡이며 숨을 고르며 산을 지키러 가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 소식은 뜻밖이었다. 널리 알려진 대로 보호사는 중원을 향하는 요새다.
또한 무림맹 과천마신 교가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는 곳이다. 아버지는 즉시 거절했다. 내년에 일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때 명탁은 또다시 둘째 혁명가게 개 배우고 싶다고 청했다. 명운은 정말 예상치 못했다. 잠시 후 회의가 끝났다. 명탁은 명운을 찾아 잠깐 잡담했다. 주로 이전 행동에 대해 사과하려고 했다. 여러 이상 행동을 보이며 대설진가는 아마 명탁에게 완전히 실망했을 수도 있다. 그를 포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명탁은 틈에서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둘째 형이 수하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전생 명탁은 계속 남에게 휘둘렸다.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다음 날 명운은 하우문과 함께한 술집 문을 열었다. 석장노는 다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명운은 바로 농담을 했다. 석장노는 정말 사람 많고 복잡한 곳을 찾았다. 석장노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여기는 모두 그의 사람들이었다. 먼저 석혜명은 그저께 석주에서 이 행동에 사과했다. 그리고 명운의 개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명운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솔직하게 말했다. 대설진가는 이미 둘째 형편으로 기울었다. 이 말이 나오자 석혜명은 온 몸이 떨렸다. 손에 든 찻잔이 깨졌다. 고개를 숙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다. 명운은 자연히 석혜명의 생각을 알았다. 그래서 천천히 말했다. 너 혹시 형을 지지해 둘째 형을 제약하려는 것인가? 속마음이 간파되었다. 백전 노장 석혜명조차도 떨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속에 한 차례 두려움이 찾아왔다.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 적어도 먼저 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상속자의 방향을 정한 뒤에 알려주도록. 말을 마친 명운은 곧바로 돌아서 떠났다. 온몸의 내력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이를 본 석혜명은 다시 한번 놀랐다. 해질 무렵 명운과 하후문은 여관을 찾아 숙소를 정했다. 상태를 조정했다. 두 사람이 잠에 들 때 문 밖에서 드문드문한 소리가 들렸다. 명운은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몸을 일으켜 내력을 조절했다. 기운을 보아 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그러나도 착한 것은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안에 있는 사람이 우나인가. 문을 열자 뜻밖에도 오형 명정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인사를 나눈 뒤 오형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우나, 오늘 아침 형이 편지를 보냈다. 우리를 보고 싶다고 했다. 명운은 속으로 생각했다. 형이 대설진가가 둘째 형편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우리를 주시하기 시작한 것 같다. 명정은 조금 당황했다. 수하가 되는 것은 괜찮지만 그런 악음령을 내리 고맹세하게 한다면 그럼 정말 끝장이다. 오형, 당황하지 마라. 보아하니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손님이 필요한 것 같다. 며칠 후 비루궁, 명운은 하우문과 함께 혼자 이곳에 왔다. 들어가기 전 명운은 안이 위험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고려했다. 부하를 보호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하우문을 성문 밖에 지키도록 했다. 비루궁 안으로 들어가자 장공자와 오공자는 이미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전당에 들어서자마자 명운은 노형에게 인사했다. 명천은 이 광경을 보고 몹시 불쾌했다. 침묵 속에서 말했다. 형을 만났는데 인사는 못하나. 명운은 속으로 욕했다. 바로 무력으로 복종시키려 하다니. 생각은 좋지만 하지만 나에게는 쓸모없다. 막내 가형을 본 것이다. 말하는 사이 명운이 주 이기세가 점점 높아졌다. 명천은 분명히 명운이 점점 높아지는 기세에 놀랐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막말하려는 순간 명천이 호위 병배 감거 가문을 열고 알렸다. 문 밖에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 소식에 명천이 안새 기순식간에 변했다. 급히 호위 병에게 처리하라고 명했다. 명운은 살짝 미소 지었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입장한 모양이다. 맞다. 그 예상치 못한 손님은 바로 삼공자 명원이었다. 명원은 거만하게 비루궁으로 걸어 들어가려 했다. 배감거가 나타나 모두 앞을 막았다. 내력을 폭발시켜 삼공자를 물러가게 하려 했지만 그런데 다음 순간 명원은 벌써 한검으로 베었다. 순식간에 배감고의 허리띠를 베었다. 속도가 너무 빨라 배감고는 전혀 반응할 수 없었다. 자신이 상대가 안 됨을 알고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비루궁으로 들어가게 했다. 잠시 후 명원이 문을 밀고 들어왔다. 몸에는 진흙이 가득했다. 들어오는 동안만은 노력이 들었음이 보였다. 명원, 불청객기에 왔는가? 빨리 떠나라. 명원이 기세가 압도적이었다. 형님,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동생이 형을 보러 온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이 광경을 보고 명운은 속으로 감탄했다. 역시 삼형님답다. 둘째 형을 제외하면 그만이 형과 맞설 수 있다. 아참,
내가 오기 전에 아버지를 외웠다. 아버지 은영들을 보러 간다고 하자 나에게 명주 한 병을 주셨다. 우리 형제 오랜만에 속마음을 나누자 명천은 이 말에 안새 기급 변했다. 세상에서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아버지 명증이었다. 그러나 오늘 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복주원가와 구이저 우석가를 명원이 빼앗게 된다면 자신은 정말로 완전히 불리해진다. 이긴장 이감 또는 순간 명운이 한마디로 간파했다. 모두 둘째 형과 여섯째 형을 걱정하고 있지 않나. 아버지는 처음에는 사실여 섯째 형이 말을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섯째 형 이공을 세우고자 했기에 아버지가 허락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신교에 세운 공적이다. 손에 쥔 세력이 아니다. 형은 얼마 전 스촨에서 사공자를 구했다. 그 공적은 둘째 형이 곤륜을 무너뜨린 것보다 더 크다. 게다가 둘째 형은 세력을 굳히기 위해 사람의 연민을 이용했다. 이미 아버지에게 경고받았다. 여섯째 형이 합류하면 다시 거만해질 것이라는. 아버지는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세력이 커질수록 시비도 많아진다. 둘째 형은 신중히 행동하지만 그의 부하들도 그럴까? 우리는 이점을 이용해야 한다. 이재치 있는 말솜씨로 혁명천을 설득했다. 그렇게 모임은 끝났다. 며칠 후 명각 소속 세력 검은대 내부 대장정전 세는 화가 난 얼굴이었다. 지금이 공자가 대업을 모색하는 때라 하지 않았는가? 너희들은 어찌 이렇게 성급하게 행동할 수 있느냐? 제1조 조장 곧장 이 사실을 공자에게 보고하라. 잠시 후 제1조 조장 2급이 출발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막혔다. 그는 뇌물을 주려 했다. 그러나 제1조 조장이다 노히 거절했다. 거절당한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장검을 뽑아 제1조 조장을 등 뒤에서 찔렀다. 결국 그의 가족이 아직 배감고의 손에 있다. 모두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 따라서 소식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교좌 사장 대충은 교주의 명령을 받아 명각을 체포해 기온단 과검 혼대 사건을 조사했다. 분명히 명각은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고 이를 악물고 강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검혼대는 여전히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전달자를 통해 받은 소식은 공자의 명으로 무관이 문을 잠그고 그 자리에 대기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반역과 다름없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정전세는 의심을 품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 확인했다. 그러나 공자가 이미 대명궁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을 듣고 정전세는 내부에 배신자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방금 거짓말한 자의 머리를 단 칼에 베었다. 목을 벤 뒤 정전세는 대세각이 울었음을 알았다. 공자를 연루시키지 않기 위해 그는 결단을 내렸다. 검은대 전원을 죽이는 것이었다.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쓰고 마지막으로 장검을 목에 대고 죽음으로 속죄했다. 다음 날 강하원은 알아낸 소식을 그대로 명운에게 보고했다. 검은대 대장은 반역죄를 쓰고 검을 뽑아 자결했으며 이공자는 금족되었다. 명운은 그 말을 듣고 담담히 웃었다. 이제 정말 때가 온 것 같다. 비루궁에서 나온 뒤로 나는 이미 각오를 다졌다. 지금 형은 나를 경계하고 사명 과오형은 나를 이용하고 있다. 만약 계획이 나에게서 나왔다는 걸둘째 형이 한다면 그는 나를 증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력은 필수다. 강총관 모든 호위 무사를 쏘집하라. 잠시 후 모두 낙산언연 무장 애정렬했다. 명운은 검은 망토를 입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모두 어리둥절해했고 오직 강하원만이 깨달은 표정이었다. 명운은 가면을 벗고 익숙한 얼굴을 드러냈다. 그 얼굴을 보자 모두 깜짝 놀랐다. 그들을 가르치던 스승이 바로 칠공자였던 것이다. 자,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설명할 시간도 없다. 지금부터 나는 잠시 은거할 것이다. 서문은 잠시 폐쇄하고 강총관, 인재를 모으 고육성하라. 경은 내가 말한 대로 상단을 창설해라. 자명단단주 와서 북상단 이전 폭지 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반드시 열심히 수련해라. 그리고 조광,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 호위가 되어라. 내일부터 나는 폐관 수련에 들어간다. 성문을 잘 지켜다오. 며칠 후 모두 성문 앞에 모였다. 명운이 폐관을 축복했다. 들어가기 전 명운은 모든 이에게 감사를 전하고 두 통의 편지를 경은에게 건넸다. 하나는 자명단단주에게, 다른 하나는 경은 자신에게였다. 경은은 두 손으로 받으며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겠다 고맹세했다. 모든 지시를 마친 후 명운은 곧장 계단을 내려갔다. 곧 명운은 석실에 도착했다. 여기는 매우 소박했다. 강총관이 준 식수와 세탁하롯이 있었다. 또한 초예가 만든 폐곡단도 있었다. 명운은 마음대로 하나지 범합보았다.
맛은 상쾌했다. 시중에서 말하는 것처럼 맛없지는 않았다. 지체할 수 없다. 명훈은 즉시 정식 수련을 시작했다. 전생이 경험과 이번 생이 노력이 더해졌다. 명훈은 자신이 누구보다 강해질 것이라 믿었다. 그의 철득은 생사를 넘었다. 누구라도, 심지어 천마라도 죽음 뒤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다. 명훈이 폐관 수련을 한 지 1년 후 서숙과 낙산원은 계획대로 문을 잠갔다. 강하원은 낙산원의 수익을 사용했다. 본격적으로 무인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낙산원이 호위 무사들은 경은과 함께 열심히 수련했다.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동시에 무가촌이 무숭이명 운이무기를 성공적으로 제작했다. 무검, 경은은 또한 명운이 폐관전 쓴 편지를 사마진에게 전했다. 그 편지에는 자명단이서 숙상단 설립을도 아주 길바란다고 적혀 있었다. 사마진은 물론 기꺼 이동이했다. 폐관 449일째 명운의 수련에 약간 문제가 생겼다. 그는 대지에는 양기만 있다고 생각했다. 뜻밖에도 낙산원 밑에는 한음 진기가 흐르고 있었다. 두 기운이 충돌했다. 명운은 거의 제어할 수 없었다. 화인마에 빠질 뻔했다. 다행히 경험이 풍부했다. 서로 상극인 두 진기를 중단전과 하단전에 각각 보관했다. 그러나 강한 통증은 명운을 기절하게 했다. 혼미한 사이 그는 마치 어머니를 본 것 같았다. 어머니가 살며시 이마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한 인물이 나타났다. 장검을 들고 한 검에 둘로 베었다. 피가 대지를 붉게 물들였다. 이것은 분노였다. 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느껴지는가? 아니다. 이것은 신마였다. 나를 고독한 신마에 빠뜨렸다. 세정 월초하루 교주가 모든 사람을 불러 태화전에 회의를 소집했다. 사마진 과좌 사양 대충 이 길에 서우연히 만났다. 잠시 수다를 떨었다. 길에서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서숙이 상단을 창설하는 것에 대해 또한 사마진 이신 교제 일검칭호를 계승하기를 바라는 일에 대해서도 사마진은 물론 기꺼 이동의했다. 그러나 현신 교제 일검 이동의가 필요했다. 잠시 후 회의 가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회의 주제는 후계자문 재논의였다. 모두 그 말을 듣고 놀랐다.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이야. 부전주 유청이 먼저 발언했다. 장공자와 이 공자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좌사가 낸 의견은 교주위는 향후 3년간 공적이 가장 큰 공자에게 넘겨야 한다였다. 사마진은 말문이 막혔다. 알아둬야 할 점은 7공자가 지금 폐관중이라는 것. 어디서 공적을 세우라는 건가? 우사가좌 사이 제안을 부정했다. 이렇게 하면 공자들 사이 내분만 심해질 뿐. 그래서 나는 부전주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어 몇몇 단주가 차례로 자신이 의견을 발표했다. 대부분은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었다. 명증은 잠시 생각했다. 7년이 확실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최종적으로 채택했다. 7년 후 계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같은 해 여름 서수 석장노가 이곳에 와서 차를 마시며 명운이 폐관 상황을 살폈다. 강하원은 불편하다며 침묵을 선택했다. 석해명이한 새 기차가 께변했다. 본론으로 들어갔다. 강총관 삼공자의 출정이 정해졌다. 그는 북국으로 가외적을 정벌할 것이다. 나는 서수기 무인을 지원해 북국으로 가길 바란다. 그 말을 듣고 강하원은 단호히 거절했다. 안 된다. 이건 우리 삼공자에게 복종하는 것과 다름없다. 석해명은 살짝 미소 지었다. 삼공자는 이미 외가와 즉 대산주가와 화해했다. 그래서 우리 구이저 우석가는 대산주가와 동맹을 맺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은 맑은 하늘의 벼락 같았다. 강하원이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큰일이다. 삼공자는 일찍 이해가와 결별했기에 그래서 배경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도 가문이 지지를 얻었다. 서숙은 삼공자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다. 악랄하다. 석장노가 공자가 없을 때 우리를 압박하려 한다. 몇 개월 전 사마진 이강하원을 찾았다. 사마진은 석가가 앞으로 반드시 행동할 것이라 추측했다. 강하원이 할 일은 그 애동조하는 것이었다. 절대로 7공자의 폐관에 어떠한 차질도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생각하며 강하원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어쩔 수 없이 석해명이 요청에 동의했다. 그렇게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다. 명운이 폐관 수련에 들어간 지 이미 2년 10개월이 흘렀다. 오늘 낙산원은 조금 조용하지 않은 듯했다. 몇몇 친물이 갑자기 나타났다. 명운이 수련하는 석실 근처에 다행히 관치 비랭은 있었다. 선두에 선 사람은 일행이 긴장된 분위기를 보고 급히 가면을 벗고 자신 의신분을 밝혔다. 모두 진정해라. 나는 배감기다. 7공자의 안전을 궁금해한 나머지 일부러 찾아왔다. 종영세가 거친 목소리로 호통쳤다. 공자가 폐관 수련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다. 내가 뭐 하러 안부를 묻는 거냐.
당장 떠나라. 백암권은 여전히 겉웃음을 지었다. 칠공자는 이미 3년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심지어 소문까지 돌았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관칩은 그 말을 듣고 분노했다. 장검을 들고 누남 노인을 뚫로 쪼개려 했다. 종영세 가이 장면을 보고 급히 관칩에게 다른 손님이 왔다고 알렸다. 관칩은 급히 몸을 돌렸다. 어둠 속 숨은 두 사람을 끌어냈다. 놀랍게도 삼공자의 호위 무사였다. 체주, 갑작스러운 방문의 누리 잘못이 우선이다. 하지만 성문 안쪽을 먼저 볼 수 있는가? 이런 요청, 백암권은 물론 동의하지 않았다. 장검을 들고 엄정히 대기했다. 무시당한 종영세 일행은 몹시 불쾌했다. 진짜 너희들여기를 자기 침실로 안아. 말을 마치자마자 일행 뒤 성문이 안에서 열렸다. 웅장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이 기운이 차페르령 성의 양쪽을 깔랐다. 이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기억하기로 이미 낙산원문을 잠그라 고명령한 것 같은데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돌아가라. 모두 명운이 발산하는 기운에 눌렸다. 명운의 실력을 깊이 살피려 백암과 가장검을 들고 명운을 공격했다. 일행은 도저히 반응할 수 없었다. 막으림도 없었다. 그러나 명운은 그저 한 손가락 올리는 것뿐이었다. 보검은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었다. 너는 백암고라고 하더냐. 너 따위로는 내 실력을 알 수 없다. 말을 하는 사이 명운이 내력을 집중했다. 그 뜨거운 온도 가백암고의 손을 거의 녹일 뻔했다. 돌아가 형에게 전해라. 패관 끝 난막내 가고 찾아뵐 것이라고. 잠시 후 일행은 한 탁자에 앉았다.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모두 명운의 패관복기를 기뻐했다. 명운도 물론 매우 기뻤다. 그러나 기쁨과 함께 패관전 남긴 과제를 점검할 시간이었다. 강하원이 먼저 자신이 과제를 정리했다. 서숙과 낙산원은 각각 20명의 무인을 육성했다. 조장급 인물은 수년 내 인류 무인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어경은 첫 상단이자 명단단주와 서북 상단이 도움으로 지난해 가을 서역으로 성공적으로 향했다. 이어 일행의 실력이다. 조광은이 미절 정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관칩은 여전히 인류 무사였다. 그러나 성장도 적지 않았다. 종영세는 절정경지와 단지 한 걸음 차였다. 팽원충은 아직도 외칼을 쓰는 지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그런데 말이죠. 하후문은 어디로 간 거지? 강하원이 설명했다. 석해명이 이협과 유혹으로 강제로 하후문을 때려갔다. 잠시 삼공자 편에 합류했다. 명운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다.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강총관, 퇴화 전에 알려라. 나는 교주님을 뵙겠다. 다음 날 명운이 퇴화 전에 왔다. 석비연이 직접 나와 맞이했다. 방문을 밀고 들어갔다. 명운이 명증에게 허리수 격영내했다. 3년 만이 재회였다. 명증은 명운이 내외적으로 변한 것에 놀랐다. 우나, 많이 컸구나. 게다가 어떤 성과도 이룬 듯하구나. 명운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내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의 목표는 무엇이냐? 나아가 내 목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나는 신마를 제거 하려 했다. 명증이 그 말을 듣고는 살을 찡그렸다. 신마는 철뜨게 들기 전에 오는 것이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떠올린 것인가? 우나, 너도 알다시피 교중에는 여러 세력이 있다. 그중 대산 팔가는 수년간 얽히고 설킨 관계로 힘을 유지해왔다. 나도 같은 방법으로 통합할 수밖에 없다. 너희 어머니는 그런 배경이 없는 사람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느냐? 명운은 말하지 않았다. 그는 물론 알고 있었다. 전생 이든연 세든 간에 아버지가 가장 사랑한 여자는 바로 어머니였다. 그러나 무슨 소용이랴. 당신은 여전히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 어머니가 대산 팔가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했다. 명증은 명운이 말하지 않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었다. 너희 어머니는 원래 몸이 약했다. 나는 세상 모든 기한 약재를 모두 모아 그녀의 몸을 치료했다. 그러나 그녀의 병은 호전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도 개중독된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 심지어 얼룡을 찾아 먹이기도 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내 말 뜻을 알겠느냐? 사람은 과거를 받아들이며 살아야 한다. 지난 일을 늘려보내라. 명운이 끄덕였다. 아들이 명심하겠다. 됐다. 6연후 가정식으로 후계자를 논의할 시간이다. 패관시 자기 느렸기에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다. 명운은 망설이지 않았다. 거의 말이 튀어나왔다. 아버지, 나는 서역으로 가겠다. 서역, 넌 삼공자를 도우려는 거냐? 좋다. 마침 천원대 부대 장자리가 비어있다. 명운이 어리수 격영내했다. 명을 받들겠다. 명운이 떠난 후 명증이 석비연을 전으로 불러들였다. 칠공자의 모든 행동을 밀착감시하라고 명했다. 몇 시간 후 명운이 천원대 부대장이 된 일을 모두에게 알렸다.
강하원은 조금 걱정했다. 결국 천원대 사람들은 모두 무림맹 출신이다. 이후 우리 교회 투항했다. 관리하기 매우 어렵다. 명우는 괜찮다고 말했다. 내일 직접 한번 가면 된다고 했다. 그날 밤 낙산원으로 가는 길에 한 여인이 그림자가 나타났다.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바로 자명단단주였다. 사마진, 맞다. 그녀는 오늘 밤 명운을 만나러 온 것이었다. 3년 만에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서로를 비꼬았다. 서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명운은 더 말하고 싶지 않았다. 옆에 나뭇가지를 버대결하려 했다. 이는 사마진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즉시 장검을 뽑았다. 그리고선 공을 가했다. 한 검을 내리쳤다. 명운이 진 기로 감싼 나뭇가지 가위를 막아냈다.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다. 명운은 나뭇가지를 부러뜨렸다. 양손에 하나씩 들었다. 오른손에는 한음 진기를 주입하고 왼손에는 지양진기를 주입했다. 이로써 음양상검이 되었다. 사마진은 이기세 가히 상함을 느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최강의 일격을 쓰기로 했다. 사마진은 장검을 들어 앞으로 찔렀다. 속도는 번개와 같았다. 검초는 귀신처럼 변칙적이었다. 명우는 이 광경을 보고 탕하게 웃었다. 그는 이전까지 자신의 실력을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대결 이후 모든 다 비자연이 나왔다. 자신의 실력은 교내 최상이라 할 만했다. 교주 아래 첫 번째 인물. 명우는 공격을 멈췄다. 사마진은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비록 분했지만 사실은 눈앞에 놓여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한다. 지금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지만 하지만 나는 과거에 보았다. 생사 너머의 세계를 깨달음을 얻은 경험이 있다는 말입니까? 명운이 답했다. 인연이라 해야겠지. 갑자기 명운이와 죄를 바꿨다. 부탁합니다. 단주님, 신교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공식적으로 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사마진은 담담히 웃었다. 정말이지. 이미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토록 역에 가려는 거죠? 삼공자를 돕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다. 나는 사명을 돕는 게 아니다. 내가 역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는 나의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와 맞서게 된다면 힘과 경험을 쌓아야 한다. 다음 날 명우는 경은을 때리고 강하원 과팽원충과 함께 천원대로 출발했다. 길에서 강하원은 평소처럼 보고했다. 어제 석가에서 서신이 왔다. 서역으로 추 가병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말을 하다가 강하원은 분노를 터뜨렸다. 속으로 그 탐욕스러운 늙은이를 욕했다. 명우는 문제없다고 했다. 어차피 머지않아 우리도 병력을 정비해서 역으로 갈 것이다. 이 말에 모두 가놀랐다. 명운이 말을 듣고 강하원은 그제야 깨달았다. 삼공자의 실력이라면 이미 승리를 거두었어야 했다. 그런데도 지원 요청을 했다는 건 이는 역전쟁에 변수가 생겼다는 의미였다. 이공자가 공을 까로채려는 거군. 몇 시간 후 천원대 본부 조장급 3명은 유유자적하게 접객실에 앉아 부대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천원대 대장 고창준이 집합을 해쳤다. 부대장이 온다. 모두 얼굴에 경멸이 가득했다. 부대장에 대한 경외심은 조금도 없었다. 이때 명운도 걸어왔다. 사람들의 개인사를 건넸다. 모두 그저 어린아이라고 보고 의아해했다. 명운이 머리를 가리키며 수군댔다. 꼬마야 어서 집에 가라.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 말에 고창준은 완전 분노했다. 세 사람이 머리를 연달아 내리쳤다. 너희 뭐하는 짓이냐? 집이 그리워 미쳤냐? 이분은 교주님의 막내 아드님이다. 칠공자님이다. 그 말에 모두 얼굴이 굳었다. 방금의 건방진기세는 사라졌다. 무릎 꿇고 명운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일조 조장 서진은 여전히 불복했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전장에서 항복한 자들입니다. 당신은 귀한 공자이십니다. 명운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장에 나가 공을 세워야 합니다. 말을 하다가 서진이 감정은 점점 격해졌다. 고창준이 장검을 들어 그의 목에 대며 입을 막았다. 서진은 멈추지 않았다. 계속 말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한때는 모두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전장에 나간 후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했고 병력 보충조차 불안정했다. 전투가 벌어져도 우리는 그저 방패에 불과했다. 우리의 무공이 약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매일 부지런히 수련했다. 그러나 스스로 증명할 기회조차 없었다. 후후. 그래서 공을 세우고 싶은 거군. 일조 조장 서진. 출정을이 안준비에 얼마나 걸리나. 서진은 이아해했다. 잠시 후 고창준과 서진은 현군비를 간단히 설명했다. 천원대는
총 3개조로 조당 12명,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원정예였다. 그중 여러 명은 인류무인에 근접했다. 이는 내 예상을 훨씬 넘었다. 지금 대장만 허락한다면 천원대에서 20명을 뽑아 한 조를 만들겠다. 원정에 참가시키겠다. 고창주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다. 그렇다면 이제 팽원충이 1조 조장을 도 와출 정준비를 한다. 2명이 총관이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부하가급 한 보고를 하려 했다. 그가 말하기도 전에 좌사양 대충이 이미 들어왔다. 모두 놀라 당황했다. 양 대충은 긴장하지 말라고 했다. 편하게 하라. 이번 양 대충은 명운을 보러 왔다. 사마진 이그날대 결을 전했기 때문이다. 양 대충은 어쩔 수 없이 확인하러 온 것이다. 칠공자, 자신이 있나? 명운은 담담히 웃었다. 물론이다. 다음 날 대명 궁북문. 명운은 새로운 천원대를 미정비해 두었다. 언제든 출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마지는 투명이 측근을 명운에게 붙여주었다. 하나는 호의를 위해서, 다른 하나는 끼란 내를 위해서였다. 마진군은 이미 이동경 노를 짜두었다. 먼저 거울무에서 귀주석가의 보급대와 합류한다. 이후 차이다 무분지를 진아북국으로 향한다. 명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로를 확인한 후 정식으로 출정했다. 고창준이 외침이 대명궁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는 사기를 돋우는 한 방법이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2층이 몇 명은 명운이 첫 출정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부대는 이미 거울무에 도착했다. 이곳은 사천 과차이다 무분지를 잇는 곳이다. 서역으로 통하는 교통 요충지였다. 얼마 후 비조검 석주가무사히 합류했다. 보급대의 이동 속도가 느렸기에 명운은 마진구와 석주에게 함께 보급대를 소라게 했다. 며칠 후 명운은 천원대를 이끌 고덕령에 도착했다. 백호대 가마침 이곳에 주둔 중이었다. 이곳에 주둔한 조장은 몇 년 전 명운의 계혈도를 지켰던 2조 조장 칠랑이었다. 칠랑은 처음엔 앞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익숙한 미소와 말투를 보는 순간 잊었던 기억이 뇌리를 강타했다. 하지만 지금은 긴급한 상황. 두 사람은 과거를 묻어두기로 했다. 어느새 출정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천원대는 북국 인근에 도착했다. 전선 이전 왕은 치열했다. 삼공자 측 병력은 고작 200, 적은 1000명이 넘었다. 이런 병력차를 극복하기 위해 명운은 계책을 쓰기로 했다. 적이 후방으로 우회해 협공을 형성하는 것이다. 거기에 기습적 야습까지 더한다. 이는 수적 열세를 깨는 최선 이 방법이다. 이번 작전의 선봉은 천원대, 백호대 가그 뒤를 잇는다. 그리고 나는 천원대의 앞에 선다. 서진은 깜짝 놀랐다. 속으로 생각했다. 천원대 가선봉이라니 또 우릴 방패로 쓰는 건가? 이때 서진은 자신이 착각을 알지 못했다. 닷새 후 명운은 경공으로 적의 본진에 잠입했다. 천막 너머로 적장수가 아첨하며 낯선 자가 보낸 목함을 받고 있었다. 끝내 이 공자에게 감사하다는 말까지 했다. 그 순간 명운이 검을 들고 기습했다. 복면이 네 목을 겨눴다. 말했다. 내 주인은 명각이냐? 갑자기 천막 밖에서 화살이 다시 날아왔다. 다행히 명운이 대처가 빨랐다. 적장수는 그 틈에 달아 나려 했으나 무언가에 맞았는지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다. 복면이는 경공으로 순식간에 이탈했다. 그 경공은 너무도 익숙했다. 천마신 교의 무공이었다. 명운은 천막을 박차고 나갔다. 밖에는 알을 손자만 남아있었다. 그는 땅에 쓰러져 금령이 반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본 순간 명운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모든 정황이 말해주고 있었다. 명각이 북국을 돕고 있다는 것을. 검과 칼의 소리가 너무 컸기에 북국진 영전 체가잠에서 깨어났다. 이때 천원대 가선봉이 역할을 발휘할 때였다. 그들은 각자 손에 뇌공웅을 들고 북국인을 향해 공격을 개시했다. 적은 안전 이어를 찔렸다. 전혀 대응할 수 없었다. 인원이 줄어든 뒤 백호대가 대빨리 전투에 합류해 적장을 생포할 시간을 벌었다. 안타깝게도 적장수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있었다. 잠시 후 적은 전부소탕되었다. 이번 전투는 대승이라 할 만했다. 아군은 사상자가 없었으나 적장을 생포하는 데는 실패했다. 석주는 다소히 아해했다. 그러고 보니 부대장은 어디로 사라진 거지. 부대장 얘기가 나오자 서진은 그제서야 명운이 전음으로 일이 있어 잠시 나갔다고 말한 것을 떠올렸다. 막 설명하려는 순간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려왔다. 삼공자가 사람들을 이끌고 상황을 살피러 온 것이었다. 세 사람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명원은 말에서 내리며 믿기지 않았다. 소수 부대만으로 적이 본령에 들어가 게다가 승리까지 하다니. 놀라움이 지난 뒤
씁쓸함이 밀려왔다. 이렇게 오랫동안 싸웠건만 이긴 적도 없을 뿐더러 공로마저 빼앗기다니. 그래서 우는 지금 어디에 있나. 그 말이 끝나자 명운이 곧바로 나타났다. 등에 낯선 여인을 업은 채였다. 얼마 전 명운이 복면인을 추격하던 중 우연히 마차 한 대를 발견했다. 분명히 이곳에 마차가 있는 것은 부자연스러웠다. 그래서 명운은 본능적으로 처리했고 마차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 서민여를 발견했다. 인접국이 공주로 보였다. 독에 중독된 듯했다. 이것이 자초지종이다. 그런데 사명도도 개걸린 것 같다. 이 여인과 같은 독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족군대 안에 중원인이 섞여 있는 건 확실하다. 명운은 분노로 얼굴을 굽혔다. 포로들을 신문하면 알 수 있지 않나. 말이 끝나자 몸을 돌려 신문하려 했다. 하지만 명운이 그를 막아섰다. 사명, 초원이 푸른 아무리 뽑아도 다시 자라난다. 나는 우리가 만족의 차 기족장을 지정하고 그의 아이를 인 진로 잡자 고제안한다. 그리고 이곳을 그에게 맡겨 통치하게 해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게 하자. 명원은 일리가 있다고 여겼고 모든 일을 명운에게 맡겼다. 다만 얼굴에는 불만이 역력했다. 얼마 후 명운은 포로 한 명을 막사로 데려왔다. 여러 가지를 캐물었다. 중원에 관한 것, 그리고 아라산에 관한 것까지. 포로는 대세가 기울었음을 알고 거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다만에 아라산을 묻는 지혜하였다. 그들은 돈만 주면 거의 무엇이든 하는 물의 배들이었기 때문이다. 마침 내명운은 막사를 열고 이 여자를 아느냐고 물었다. 남자는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빛이 급변했다. 저 여자는 천산이 진 주의 하나님가.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